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보릿고개와 저승사자. 일부. 집도 없던 총각의 결혼 이야기. 조선의 어느 시절,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자던 시골 마을에 온 동네에서 손꼽히게 가난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 총각은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 하나 없이 혼자였어요. 조그만 집 하나 없어서 겨울이면 남의 외양간에서, 여름이면 들판 귀퉁이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이 집 저 집 품을 팔며 품삯 대신 쌀 한 줌, 고구마 한 개 얻어 살았어요. 오늘은 대감댁 지붕 고쳐주고 고깃국 얻었네. 내일은 송아지 우리 치우고 찬밥이라도 생기겠지.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30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다고 이 총각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무뚝뚝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웃는 낯이 순하고 힘은 없어도 부지런하고 눈치도 있어서 마을 어른들 사이에선 꽤 평판이 좋았어요. 저 총각은 참 착하지. 누가 데려가서 살림 차리면 참 잘 살 텐데. 하지만 세상 일이 말처럼 쉬운가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뒤를 봐줄 가족도 없다 보니 시집 올 처자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요 앞 동네 청상 과부 말이야. 애는 없고 나이도 적당하니 괜찮지 않겠어? 글쎄, 혼자 사는 것도 안쓰러운데 저 총각이랑 맺어주면 둘이 덜 외롭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을 어른들 몇 분이 슬그머니 작당을 했지요. 보쌈이라도 겁주자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게 하자는 거야. 그러자 저 총각 혼자 늙어가는 거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장독대 옆 길목에서 그 청상과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노총각에게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마을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총각은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해졌어요. 아내도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곧 조용한 총각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안심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 손을 빌려 동산 아래 작은 언덕에 움막처럼 조그맣게
지붕과 벽이 있는 집을 짓고 부부는 살림을 시작했어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방 한쪽에 물이 새었지만 부부는 그런 집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냈지요. 남편은 낮엔 품을 팔고 아내는 빨래와 바느질을 하며 햇살이 드는 마당에 작은 화분 하나 두고 국화 한 송이를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요.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둘은 손을 꼭 잡고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아이 하나는 잘 키웁시다.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사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아이가 태어나려던 그날은 하필이면 보릿고개였어요. 양식이 바닥나고 나무 껍질도 벗겨먹는다던 가장 힘들다는 시기였지요. 게다가 날도 밤중이었어요. 별이 반짝이는 금은밤, 마을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아내는 진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고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바르르 떨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아기야, 어서 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내는 산후통에 기절할 듯 쓰러졌고 집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남편은 후다닥 밖으로 나가 창고를 뒤지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다가 겨우겨우 한 줌 남은 밀가루를 찾았어요. 이거라도 끓여야지. 남편은 찬물에 밀가루를 풀고 소금도 없이 맹물 수제비를 끓였어요. 두세 덩이 얇은 밀가루 덩어리가 물속에서 어슬렁거릴 뿐 거의 국물 같은 수제비였지요. 그걸 떠먹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많이는 못 먹겠지만 이거라도 드시오.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기운이 없어 숟가락 몇 번 겨우 들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남편도 배는 고프지만 아내 먼저 먹이라며 앉아있다가 문지방을 베고 누런 얼굴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고 조용한 움막집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바로 보릿고개와 저승사자 이부
저승사자들의 착각과 깜짝 놀란 밤. 깜깜한 금은밤, 보릿고개의 언덕 아래 움막집엔 막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멎고 깊은 숨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내는 기운을 다 써버려 축 늘어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남편은 문지방에 걸터 누운 채 누렇게 뜬 얼굴에 쑥대머리, 구불구불한 머리는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스르륵 바람을 타고 검은 그림자 셋이 내려왔어요. 바로 저승사자 삼형제였지요. 첫째는 제일 무뚝뚝한 사자, 둘째는 좀 느긋하고 말 많은 사자, 막내는 막 수련을 끝낸 풋내기 사자였답니다. 첫째 사자가 명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아랫동네 움막집에 갓 아기를 낳은 여인이 죽기로 되어 있다. 정해진 수명이 다 됐으니 혼을 걷어가야지.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겨우 보릿고개에 아기를 낳았으니 이승도 참 고달팠겠네. 막내는 명부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쉬운 일이라 하셨죠? 그래 막내야, 이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세요. 살금살금 다녀올게요. 그리고 막내 저승사자는 슉 하고 움막집 앞에 내려섰어요. 조심조심 문 앞에 다가서서 문지방을 넘으려던 그때 그 소리에 막내는 그대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문지방에 누운 한 사내, 눈밑이 퀭하게 커진 데다가 얼굴은 누렇게 떴고 쑥대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으며 입은 벌어져 코골이가 세상을 울렸지요. 야차다. 야차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막내 사자는 기겁하며 도망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형들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형님들, 야차가 있습니다. 머리 헝클어진 무시무시한 자가 문지방에서 코를 골고 있어요. 첫째는 코웃음을 쳤어요. 야차, 설마 우리 막내가 겁을 먹은 건 아니겠지. 둘째는 막내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내가 다녀오마. 그리고 둘째 사자도 조심조심 움막집에 다가갔지요. 역시나 문지방 앞에서 멈췄고 코를 골며 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빛이 야차 같아. 저건 확실히 지옥 문지기다. 둘째도 헐레벌떡 달아났답니다. 첫째 사자는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두 놈 다 뭘 그렇게 겁을 먹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이겠지. 내가 직접 본다. 첫째 사자는 망설이지 않고 움막집으로 가더니 딱 한 걸음 만에 꽤 비명을 지르고는 도망쳤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야차야. 쑥대머리에 눈이 괭하고 코골이가 지축을 흔드는구나. 셋은 입을 모아 떨며 말했어요. 저승에서도 저런 기운은 처음이야. 그러자 첫째가 다시 명부를 펼쳤어요. 아랫마을 송진사 땡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주팔자가 갓 아이 낳은 이 여자와 꼭 같아. 그럼 그쪽으로 데려가자. 여긴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그리하여 저승사자 셋은 정해진 여인이 아닌 사주가 같은 다른 여인의 혼을 거두고자 아랫마을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이 집의 산모는 살아났고 문지방에 누운 쑥대머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살짝 떠오르자 집안엔 죽 끓는 냄새가 솔솔 퍼졌어요. 남편이 새벽부터 이웃집으로 달려가 곡식을 구해와서 보드라운 쌀죽을 끓인 것이지요. 여보, 이거라도 드셔요. 뜨끈하고 부드러워요. 아내는 죽을 한술 뜨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있잖아요. 나 어젯밤에 저승사자들을 봤어요. 네? 무슨 저승사자요? 내가 쓰러진 틈에 셋이나 왔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이 문지방에 그렇게 누워서 코를 골고 있어서 사자들이 당신을 야차로 착각하고 도망갔어요. 남편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야차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내 목숨을 구한 야차님. 둘은 잠시 말이 없었고 갓난아이는 조용히 포대기에 쌓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대신 데려간 여인은 송진사 댁 며느리였대요. 갓 유복자를 낳고 죽었다는데 그 아이는 지금 혼자 남았겠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 누가 키울까요? 아내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 아이, 나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내가 유모가 되어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요.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 눈엔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랫마을로 향했지요. 보릿고개와 저승사자 3부. 송진사 댁으로 간 총각 남편과 유모의 다짐. 이른 새벽 남편은 죽을 한 그릇 떠 아내에게 먹인 뒤 옷깃을 여미고 아랫마을 송진사 댁으로 길을 나섰어요. 여보, 부디 조심히 다녀오세요. 괜히 혼자 가서 민망한 일 당하진 마시고요. 걱정 마오. 내가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 갓난아이는 포대기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모습에 남편은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린 이렇게 둘이 함께 있는 걸 감사해야 하지만 저 아랫마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으니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내려간 총각 남편. 아랫마을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채 조용했어요. 하지만 송진사댁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집안에서는 조용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야, 아까운 사람을 보냈지 뭐예요. 젊음과 부며느리가 유복자를 낳고 그 길로 떠났다지 뭐예요. 총각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한숨을 크게 내쉰 뒤 문간에 들어섰어요. 실례합니다. 송진사 어르신 댁이 맞지요? 문 앞에 있던 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쩐 일이신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진사 어르신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종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송진사 노인이 지친 걸음으로 마당을 나왔어요. 눈가엔 밤새 흐른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수심 깊은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요. 이런 상중에 누굴 뵈려니 실례가 크네. 무슨 일인가? 총각 남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저는 윗마을에 사는 가난한 머슴입니다. 아내가 갓 아기를 낳은 산모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송댁 며느님께서 유복자를 낳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어서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품고 키우고 싶다고 하여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진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자네 아내가 우리 손자를. 예, 아내가 어젯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게 자기 탓 같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진사는 그 말을 듣고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엔 장구름 하나 없이 파랗게 햇살이 번지고 있었지요. 우리 손자는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고 이제 막 세상에 나왔는데 어머니마저. 그래서 우리가 애를 품에 안고는 있지만 젖도 못 먹이고 있었네. 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이 집에서 머물며 아이를 품어줄 수 있겠는가? 총각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아내는 산후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자기 젖으로라도 그 아이를 돌보겠답니다. 저는 머슴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고요. 방 한 칸만 허락해 주신다면. 진사는 두 손으로 총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렇게 해서 송진사댁 마당 한쪽 빈 사랑채에 총각 부부와 그들의 아이 그리고 진사의 손자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진사의 갓난 손자를 정성껏 안고 자기 아이와 함께 품에 안았지요. 이 아이도 내 아기 같아요. 꼭 내 젖에서 난 것처럼. 두 아기는 나란히 포대기 속에서 자라며 하나는 엄마의 젖을, 하나는 유모의 젖을 빨았지만 둘 다 같은 품, 같은 손길에 자라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젖동량 형제라 부르며 미소 지었지요. 남편은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일이며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우며 진사댁 머슴으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진사 부부는 말했어요. 이 부부가 없었으면 우리 손자는 어찌 되었을까? 이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야. 그리고는 사랑채 안에 있던 낡은 방을 수리해주고 부엌도 고쳐주고 매달 세경도 따로 챙겨주었답니다. 이웃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가난했지만 마음이 곱구먼. 진사댁과 저 머슴댁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 같아. 어쩌면 그 유복자 아기를 살린 게 저 부부야. 그날 이후 움막집에서 보릿고개를 버티던 그 가난한 부부는 진사댁의 몸을 의탁하여 두 아이를 품에 품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보릿고개와 저승사자, 사부, 함께 자란 두 아이, 그리고 더 깊어진 정. 진사댁 사랑채에 머물게 된 가난한 부부는 매일 새벽이면 문을 열고 나와 뜰을 쓸고 부엌에 불을 피워 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송진사 댁을 바치며 외양간이며 부지런히 돌보고 아내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정성껏 젖을 먹이며 하루를 보냈지요. 갓난 두 아이는 포대기 속에서 나란히 누워 같은 품에서 자고 같은 손길에 안기며 자라났어요. 한 아이는 친어머니의 젖을, 한 아이는 유모의 젖을 먹었지만 둘 다 따뜻한 품속에서 형제처럼 함께 컸답니다. 진사댁 손자는 조금 작고 조용한 아이였고 머슴댁 아들은 활달하고 울음이 큰 아이였어요. 이놈은 울음소리가 제법 뱃속부터 차 있었어. 얘는 작지만 손을 꼭 쥐는 게 어찌나 힘이 센지 몰라요. 아내는 두 아이를 안고 늘 말했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 없이 태어났지만 내가 끝까지 품고 기를 거예요. 내 친아들보다도 더 애틋하네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며 가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감사를 올렸어요. 하늘이시여, 저승사자가 데려가려 했던 아내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두 아이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지나고 들꽃 피고 지고 계절이 3번 바뀌었어요. 두 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았다가 금세 손을 꼭 맞잡고 웃기도 했지요. 진사댁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야야, 저 둘은 진짜 첫 형제라니까. 보통 형제보다 더 끈끈하네. 어쩌면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겠지. 진사댁 안주인도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은 머슴댁 부인을 애미라 부르고 머슴을 사람이라 부르며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람, 오늘은 저 고랑밭
밭에 물 좀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애미야, 이거 찹쌀가루인데 아가들한테 떡해 먹여 보게나. 아이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점점 진사댁과 머슴댁은 서로의 울타리이자 가족이 되어갔어요. 명절이 오면 함께 떡을 빚고 단오엔 함께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더운 여름이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아이들의 재롱을 받지요. 그 사이 아이들은 쑥쑥 자라 같은 글방에 다니며 글을 배웠고 같이 나무칼을 들고 도장놀이를 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머슴댁 아이가 먼저 걸으면 진사댁 손자가 손을 잡고 따라갔고 진사댁 손자가 울면 머슴댁 아이가 등을 도닥여 주었어요. 아니, 저 둘은 뭐든 같이 하네. 진짜로 친형제보다 더하구먼. 진사댁 부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고 머슴 부부는 세경과 사랑채 방에서 살림을 조금씩 모아 작은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사 노인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어요. 자네, 이 집에서 고생도 많았고 정성도 참 깊었지. 이젠 마당 옆에 빈채를 고쳐 자네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네. 이 집에서 나누는 거 말고 자네만의 집을 하나 가지게 해주고 싶네. 남편은 깜짝 놀라 엎드렸어요. 진사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니야, 은혜는 자네가 먼저 줬지. 내 손자의 생명을 품에 안아준 게 자네 부부 아닌가. 우리가 서로 덕을 본 것이지. 그리하여 마당 옆 작은 돌담을 둘러 새로 지은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그곳이 이제 머슴 부부와 아이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진사댁 마루엔 고기 냄새가 풍기고 두 집안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답니다. 이제는 식구네, 식구야. 어른 없이 태어난 손자도 이 집에 식구가 많아서 좋지 않겠어. 아이들은 나란히 나무칼을 들고 내가 형, 아니 내가 형이야 하며 웃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집은 보릿고개를 품고도 복을 키운 집이야. 보릿고개와 저승사자 5부.
두 아들의 우애와 오래도록 따뜻한 집. 세월은 흘러 진사댁 손자와 머슴댁 아들은 20살을 훌쩍 넘긴 장정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나란히 자란 두 사람은 성격은 달라도 마음만은 한마음 한뜻, 서로를 진짜 형제보다 더 깊이 아끼고 믿었답니다. 머슴댁 아들은 키가 크고 말이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깊었고, 진사댁 손자는 말이 조리 있고 배움에 밝았지만 형이라 부르던 머슴댁 아들을 가장 존경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 둘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서로 너무 아끼네. 누가 첫 형제 아니랄까봐 진짜 복덩이들이야. 머슴댁 부부는 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 어릴 적 보릿고개 넘기며 국물만 있는 수제비 끓여 먹던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오늘 이만큼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사댁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녀석은 저 머슴댁 아이 덕에 사람 됐다니까. 둘이 서로 돕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크긴 어려웠을 게야. 그렇게 여럿의 정성이 자란 두 젊은이는 글도 읽고 농사도 짓고 마을 잔치에선 짝을 지어 농악까지 하며 마을의 기둥 같은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날, 진사댁 손자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고을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진사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래야지. 어려서 어미 잃고도 이만큼 자란 게 기특한데 과거를 보러 가겠다니 기특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머슴댁 아들도 말했지요. 저도 따라가서 곁에서 도우며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도 있고 이젠 어른이 되었으니 제가 보호해 드려야죠. 그렇게 두 젖형제는 봄꽃 피는 들판을 지나 낯선 고을로 나아갔고 시험을 치르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해 노력했답니다. 결국 진사댁 손자는 생원시에 급제하고 머슴댁 아들은 하급 관아의 장부 관리 일을 맡아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 둘은 서로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 낯선 곳에서도 언제나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지냈고 마을에 돌아와선 어른들에게 절하며 고마움을 전했지요. 우리를 키워주신 건 어르신들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도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머슴댁 부부는 늙고 허리가 굽었지만 두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손을 꼭 맞잡고 속삭였어요. 당신 보릿고개 그 밤에 수제비 끓여줬을 때 생각나요. 그럼요. 당신이 내 목숨도 우리 가족도 다 살렸지요. 그날 나 대신 어르신댁 며느리가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냈고 그 아이가 오늘 저렇게 훌륭히 자랐으니 이게 바로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었어요. 그날 밤 집 앞 느티나무 아래 머슴댁 부부는 서로 어깨에 기대어 별을 올려다 봤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마을 어귀에선 아이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집은 보릿고개에 아기를 낳고도 목숨을 이어냈고 죽을 운명을 이긴 집이지. 그 집은 남의 아이를 품었고 비보다 진한 형제를 만든 집이야. 정말 마음이 따뜻하면 하늘도 복을 주는 법이야. 그렇게 머슴댁과 진사댁 두 집안은 서로 이웃으로 서로 가족으로 오래오래 우애 깊게 살아갔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